I've been doing it like you for a long time. Listen, you know, there's 전세계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세계가 어떤 반복적인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했는데 의원님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3년 만에 시민들이 함께했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뭐 오랜만에 정말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네.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오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결과가 조금 이 오신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그게 있었죠. 네, 그랬군요. 어제 추도식에는 그 정부 여당 인사들이 많이 이제 출동을 했고 또 지난 5.18 기념식 행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제창까지 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과는 많이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여야 어느 쪽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5.18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왜곡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내각 인사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또 야당의 대치가 아주 팽팽했습니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정우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3일 만인 어젯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낙마 사례인데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과 정우영 후보자 자진 사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내각 인선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이 너무 없다든지 네. 이 비슷한 연배 경력인 사람들만 너무 많이 모여 있다든지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뭐 청와대 인사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득세했었던 분들이 다시 다 돌아와 가지고 그분들은 또 청와대는 검증도 못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40여일 이제 됐는데 뭐 초기부터 말이 많았고 이제 언론에서 과연 언제 낙마할 것이냐 초읽기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 달 넘어 끌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이 졸속으로 돼가지고 국민들께 좋지 않은 평가 받았던 그런 부분과 겹쳐지면서 이제 임기 초부터 좀 대통령이 협치보다는 독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다시 말해서 임기 초반에 독선 불통 이미지가 이렇게 씌워지면 전국 운영하기가 어려워지고 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를 안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면에서 좀 정무 감각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과 또 5.18 기념식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과는 또 다르게 아직은 통합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협치할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좋은 면도 보였지만 안 좋은 면도 많이 보였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출범 11일 만에 새로운 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습니다. 국회 이제 외통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임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제대로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뭐 결국 상견례 정도로 끝난 것이고 이제 IPEF 가입 이런 거는 사전에 이미 얘기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가 된 것이죠.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국내 정치에 필요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삼성, 현대 같은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네. 이제 그것이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막 선전하는데 근데 우리 언론에서 그것을 뭐 이렇게 좀 일종의 찬양하는 투의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해외 진출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내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경제 외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뭐 우리 쪽에서 그렇게 얻은 게 있는지 손에 잡히는 것을 얻은 게 있는지 그런 것을 과연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것은 좀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네, 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번 일로 인해서 대중됨이 그 외교에 있어서 미국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편한 쪽이 또 중국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격상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윤 대통령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상황을 봐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말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CNN 인터뷰에서도 대통령께서 뭐 대북 외교가 뭐 그동안에 대북 네. 상대로 졸속 외교를 했다. 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뭐 좀 강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네.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이 뭐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고 말은 나오고 있지만 네. 과연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고 어떤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이 너무 앞서가면 나중에 그 자기가 뱉었던 말을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 주셔야 한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핵을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 공동 성명에 적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대북 메시지, 경고 메시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핵 관련 부분은 우리 측 요청을 미국이 이제 수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불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북이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움츠려 있고 스스로 폐쇄하고 고립하는 상황에 있어서 네. 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러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또 북이 핵을 사용하면 핵으로 응징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핵 우산 개념은 있었던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일부러 그거를 언급해 가지고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언급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말씀하신 대로 자극하지 않고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이번에 북한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움츠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네.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통 크게 지원하겠다. 네. 그쪽에서 열을 발한다면 20개 줄 수도 있다. 일단 나와라 네. 하는 조건부가 아니고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뭐 직접 남과 북 1대1이 싫다면 국제기구를 통해도 좋고 중국을 통해도 좋고 네. 이것은 뭐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 하는 좀 통 큰 모습, 큰형님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반응이 안 인도적 오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밝히긴 근데 했었죠. 꼭 말씀하실 때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뭐 너희가 나오면 얘기해서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니까 네. 그러지 말고 좀 더 통 크게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보는 게 좋겠다 이거죠. 네. 인도적 지원 부분만큼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예. 통 크게 지원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협상장에 예. 나오면 예. 너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해서 그쪽에서 이거 남쪽하고 만나야 되나 하고 최소한 고민은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혹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 남북 관계 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네. 여야가 구별 없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더라도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좀 더 이 여권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대중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의 김홍걸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